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이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나 KTX 휴게소에서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10년간 이어져왔던 사모펀드 론스타와 6조 원 규모의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치해서는 안 된다며 취소 신청을 통해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내부 정보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건데 검찰은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새 비대위 추진을 위한 상임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비대위 반대 소신을 지키겠다며 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당의 혼란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부산의 양대 조폭 조직원들이 세력 다툼을 하며 부산 도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73명을 차례로 붙잡고 24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방향을 틀어 한반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경로가 변동성이 큰 만큼 내륙에 상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지독한 악연이 결국 2,800억 원 배상으로 20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사업 구조가 판박이라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 등 20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동안 대장동 사건은 손을 놨나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 굵직한 두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삶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출발 국가에서 받았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석 때 여행 계획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고생스럽게 코로나 검사를 한 여행객의 영상을 정태진 기자가 입수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한국인만 있습니다. 베트남에선 한국인이 봉이었던 거죠. 오늘 밤 한국 입국을 위해 베트남에서 출국 준비에 나선 비즈니스 방문객 이용균 씨. 베트남 현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국인들로 가득합니다. 코비드 테스트. 30분 만에 음성 확인서를 받았지만 최근 공항에서 재검사나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속출하는 탓에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거랑은 좀 달라요. 여기는 혀끝을 이렇게 하는 형태라서 이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결과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건지 너무 대충 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주 토요일 자정부터는 모든 출발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올겨울 재유행 대비를 위해 기존 백신보다 중화항체가가 약 2배 높은 개량 백신의 접종을 올해 4분기 중에 시작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자고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도 가능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부가 마음껏 고향에 가라고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버스나 KTX 또 휴게소에서 취식도 가능해졌거든요. 연휴 기간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족 모임도 가능해지는데 인원 제한이 풀리는 건 2년 만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 의자가 없고 빈 테이블만 놓여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발열 체크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입장이 가능했고 실내 식사가 금지되어 있어서 음식을 포장해 나와야만 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상황에서 맞은 당시 추석의 모습입니다. 이번 추석은 2년 만에 가족 모임이나 방문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무엇보다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직도 허용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환기가 안 되는 버스나 기차에서 취식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환기를 잘 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식 시간 이외에는 꼭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우리 지금의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방문자는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2012년부터 10년을 이어온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질긴 악연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우리 정부에 당초 론스타가 제기했던 소송 금액 6조 원 중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나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6조 원의 극히 일부라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 원 상당의 국제 분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 금액의 4.6%인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2대 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이번 판정은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무려 10년 만이자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지 약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협상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매각이 무산된 점과 2011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40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점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책임론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김앤장 자문하셨던 게 자꾸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10년 동안 막대한 소송 비용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배상 액수가 크게 줄어든 건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당시 수사를 통해 유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그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 판정마저도 취소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수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인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6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론스타 불법 행위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재판 결과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 값에 인수합병하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해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유죄 판결 영향으로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론스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 결과로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무부는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절차로 끝까지 쟁점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소수 의견이 40페이지로 이례적으로 많았던 만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 신청 절차는 최소 1년은 지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검찰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업체인 호반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 위례 사업 역시 유동규, 남욱동,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2013년 위례 신도시를 개발해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시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2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똑같이 개입된 위례 개발 사업은 사업 구조도 거의 똑같습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성남의 뜰처럼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설립됐습니다.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처럼 위례 자산관리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위례 자산관리 사내이사를 맡았는데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위례 개발 사업의 이익 일부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오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해 대장동 특혜 사업 그 의혹 때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수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서초동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바뀐 지가 좀 됐는데 네.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조용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지난해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 로비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의혹이 무성했던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지난 정부 친정권 성향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았고요. 정권이 바뀐 뒤엔 이제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거란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검찰 인사가 끝난 뒤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뿐 아니라 반부패 1부까지 동원이 돼서 지난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로 기존에 막혀있던 대장동 수사에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의혹은 대장동 의혹하고 참 많이 닮았다, 뭐 판박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등장인물들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인데요. 이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있었다면 위례에는 위례 자산관리 회사가 있었던 점도 또 민간이 운영한 것도 똑같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2013년 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아파트 1,137가구를 공급 분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2년 뒤에 대장동 재개발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게 위례 신도시가 대장동 사업의 예행 연습,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른 거 아니냐, 준비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수사도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 측에서 혹시 나온 반응이 있나요? 오늘 반응은 없었는데요. 이 수사 시간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전당대회를 전후로 지금 이 대표가 관여된 수사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위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가 향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 대표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의 초과 이익 환수 방법을 본인이 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네, 그래서 들으신 대로 이 대표가 위례 사업도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오늘 단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쉽게 말해서 위례 사업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게 있다. 이러면 이제 환수를 하겠다. 그 첫 단추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위례 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줬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해서 그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때는 어땠나 봤는데 이 혐의가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위례 수사까지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의혹을 받는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배 씨가 범행을 묵시적으로 모의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에도 책임질 부분 있으면 지겠다는 말씀이나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찰은 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경찰은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원이 있었고 당에 불편을 주지 않겠다며 당직을 사퇴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전자는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 후자는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했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죠. 경랑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의 이선 후퇴 소식부터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이른바 윤심을 대변할 거란 기대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뭐 경청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의원님은? 네. 소감 한 말씀 아예 뭐 다. 아니 오늘 입장문 나오니까. 장 의원은 SNS에 당의 혼란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지역구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고 개파 활동도 일절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윤핵관 책임론이 나온 데 대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MBN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는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핵관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조 윤핵관하고 신윤핵관이 분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장핵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핵관으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있고. 장 의원은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들이 많지만 모두 자신의 부덕 탓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또 당의 갈등을 수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해 윤핵관 그룹의
이선 후퇴 동참을 촉구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했을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게 당원을 개정했죠. 그런데 당원만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해왔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또 한마디 했죠. 박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원총회 결정이 나오고 하루 만에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의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서 의원은 새 지도부 구성이라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비대위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습니다. 서 의원은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을 시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빨리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태여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지. 이 배경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어제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큰 부담을 줘 죄송하다며 책임져야 할 자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임 전국위 의장까지 자동 사퇴한 서 의원을 대신해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은 이틀 뒤 상임 전국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당규 개정과 비대위원 임명 2건에 대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8일쯤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새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출범 후 첫 의원 워크숍은 시작도 민생, 끝도 민생이었죠. 하지만 대통령실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만 12번 언급했습니다. 국회의원 첫 워크숍 슬로건도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으로 정했습니다. 민생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폭주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주조 아래 참석자들은 모두 노타이와 흰색 상의로 의상을 마쳤고 입법 과제를 손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어보였습니다. 민생 제1, 민주당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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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에 걸쳐 민생 과제도 선정했는데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부터 반지하 주거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법 견제도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기획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입법 조치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공사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현재 국회엔 민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없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방을 찾았는데 권 원내대표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협조 당부에 짧지만 많은 뜻을 품은 답을 내놨습니다. 가급적 협력하겠지만 과한 욕심은 내지 마라고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같은 대학 2년 선후배이자 한때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했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지만 이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또 혹시 해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제안해서라도. 여당이 야당을 애타게 설득 중인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정부 예산안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정부가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2천억 원,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부자 감세는 13조 원이나 하려 한다고 말하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철학과 국민의힘의 철학이 달라서 그렇다. 누구의 방식이 옳은지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맹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하지만 SNS로 소통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놓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특이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 뭡니까? 네, 의와 불의의 싸움. 최근 개봉했던 영화 한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사인데 자신과 여당의 상황을 여기에 빗댄 겁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대표가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면서 당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즉각 8월 초 상황의 얘기인데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이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8월 초에 낭만 섞인 결말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의와 불의, 또 저자들이라는 용어들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현 정부를 신군부로 비유하고 맞아요.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당내 인사들을 저자들이라고 표현, PR을 구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광주까지 가서 지도부가 최고위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다음 달 2일 광주에서 엽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선택한 건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은 34.18%였습니다. 이는 최종 전국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인 37.09%에도 많이 미치지 못한 수치인데요. 그렇네요. 그래서 딴 데도 아니고 호남이 민주당의 등을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집토끼 단속에 다 들어갔다 이거네요. 민주당 당산에 당원 존이라는 게 생긴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내용인데요. 당사 내에 당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는 그간 경찰이 주변을 지키며 출입증을 가진 당직자 등만 출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빈번하게 집회를 가지던 이른바 개딸들 사이에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인데 화장실조차 개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광주로 가서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는 동시에 자신의 핵심 지지층 요구를 들어주며 당내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딸들이 아주 환영했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22개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뭡니까? 네, 가깝게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이나 하이트진로 운송 거부 파업으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했었죠. 그렇죠. 노란봉투법은 이런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은 갑질근절 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비껴갔네요. 예, 지금까지 노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SK 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중 일부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폭발 사고가 난 울산 SK 지오센트릭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폭발이나 연소 확대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합성수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3시 42분쯤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했지만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상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성수지 재생공정 중 압력 과다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SK 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에도 사망사고가 났던 바로 거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석유화학 제품인 톨루엔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중에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는데요. 당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으로 분류했는데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회사 측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 두개파가 최근에도 심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는 등 30년간 그야말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기를 동원해 패싸움을 한 조폭 73명을 검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유흥가입니다. 건장한 남성 2명이 주먹 다짐을 하고 그 주변을 또 다른 남성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부산의 양대 조폭 조직원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이 다툼이 도심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수적 싸움에서 밀려 달아났던 이른바 칠성파 조직원들은 몇 시간 뒤 광안대교에서 신 20세기파 조직원의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엔 거꾸로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칠성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난해 10월 패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된 두 조직은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가며 30년째 세력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두 조직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마련했는데 소란을 피운 손님을 때리거나 일반 시민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력 다툼 속에 불법을 저지러온 두개파 조직원 등 73명을 붙잡았는데 이들 가운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주도한 24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제2의 N번방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L이라 불리는 가해자가 과거 조주빈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면서 성착취물이 있으니까 대화방에 끼워달라며 기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영상을 공유한 겁니다. 조주빈보다 더 교묘해져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영상을 유포하고는 또 바로바로 없애버리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L의 수법은 과거 N번방, 박사방의 운영 방식보다 진화했습니다. 지난 1월 L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이라며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를
붙잡아주겠다고 접근합니다. 도움의 손길은 곧바로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꽃의 일원이었던 대한미디어 얼룩소 소속 원은지 에디터가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벌면 내가 이제 이 가해자를 해킹을 해서 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혼을 좀 빼놓는 겁니다. 피해자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게 장시간 대화로 몰아붙였고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강제로 성착취물을 찍었고 L에게 약점을 잡힌 뒤부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명. 성착취물을 손에 넣은 L은 박사방 조주빈과는 다른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성착취물을 담보로 많게는 5,000명이 있는 성착취방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닉네임과 아이디도 계속 바꿨습니다. 적어도 3-4번 이상은 계속 닉네임을 바꿨던 정황들이 있고요. 수사기관의 눈에 덜 띄는 방법으로 택한 게 1:1 대화를 통해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바라는 건 L이 검거돼 무기징역을 받는 것뿐입니다. 경찰은 L을 추적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이후 L은 활동을 멈추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착취물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사이트인 다크웹에서도 유포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과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중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자 L이 제작한 성착취물들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서도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MBN 취재진이 들어가 보니 피해자들의 이름과 함께 영상을 볼 수 있는 주소가 올라옵니다. 수위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비트코인과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글도 보입니다. 심지어 사는 곳과 번호 등 개인 신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크웹은 텔레그램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창으로 쓰였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컨텐츠들의 샘플을 보여주고 비트코인 주소를 남기면서 이 영상을 사고 싶으면 이 비트코인 주소로 얼마의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지만 방첩 활동 등 기밀을 다루는 데도 활용되는 데다 표현의 자유 문제 역시 걸려 있어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L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다크웹에 유포했을 가능성을 두고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2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많이 다르죠. 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협박하기도 한 것도 N번방 사건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건이죠. 당시 조주빈과 문형욱 같은 주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가져온 사적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그렇게 접근했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N번방 사건과 달리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더 교묘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는 1번방, 2번방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착취물들이 유포됐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된 것이 아니라 방을 옮기고 없애는 걸 반복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학습한 다음에 그것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또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을 옮기고 또 폭파하고 또 만들고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도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피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추적이 어려운 다크앱을 사용했습니다. 네. 채팅방을 운영하다 이 방을 없앴을 때 내용을 따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외국에 서버가 있다 보니 수사 협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됐는데요. 경찰이 위장 수사에 들어가려면 조건들이 있고 담당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착취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많이 꺼립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조사할 때 경찰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걸 가족들 또는 학교가 알게 될까 걱정돼 알리기 어려워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꼭 가족이 아닌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력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조력자들의 동의 정도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그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섬세한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신고센터도 좀 더 원활하게 좀 움직여줘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해 최전방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경비함정에서 낚시도구와 술병 또 화투가 발견됐습니다. 감히 누가 거기서 싶죠?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고 낚시하는 그 기간엔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한 을지연습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대형 경비함정입니다. 7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24일 군산항에 입항했는데 함정 내부에서 술병이 발견됐습니다. 해양 경찰관들이 서해 최전방에서 근무 도중에 음주를 한 겁니다. 또 화투를 치고 낚시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비함정에서 경찰관들이 술판을 벌인 날은 국가 비상사태를 가정해 훈련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경찰관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를 한 친구는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이것은 뭐 아니라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해경은 경비함정의 함장을 대기 발령하고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2년 전에도 당시 서장이 비상근무 기간에 조기 퇴근하고 골프를 쳐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복무 철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등으로 쌓아올린 해경의 공적과 위상이 잇따른 비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과 건물 8층에서 12살 초등학생이 소화기 2대를 밖으로 던져 그 밑에 있던 여고생의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50대 여성도 다리를 다쳤죠. 가해 초등학생이 붙잡히긴 했는데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12살이니까 촉법 소년이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출입구에 빨간 페인트 자국이 페이듯 남았습니다. 몇 미터 옆에는 혈흔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학원과 건물 8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소화기 2대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3.3kg짜리와 1.5kg 소화기를 시차를 두고 떨어뜨렸는데 건물 밖 입구에 있던 고교 1학년 여학생과 5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휴지로 머리 이렇게 눌러주고. 머리를 크게 다친 여고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50대 여성은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가족은 황당한 사고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에서 소화기가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사고 당시 추락 지점 주변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2살 가해 초등생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왜 그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부모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올해 첫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하며 북상 중인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강도와 경로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2003년 매미 그 이상의 강한 태풍인 만큼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약 250km 해상에서 시속 27km로 서남 서진 중인 흰남노입니다. 강풍 반경 240km,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5m로 초강력 단계의 태풍으로 발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다음 달 3일 서쪽에서 방향을 틀어 북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진할 경우 5일에는 제주 남쪽 부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일 아침부터는 점차 북쪽으로 그 이동 방향을 바꾸면서 우리나라 쪽을 향해 이동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일 예상 위치는 북위 27.5도, 강풍 반경은 430km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부근입니다. 흰남노는 매우 강해 상태로 건물이 붕괴하는 정도의 강도를 지닌 2003년 태풍 매미와 2020년 하이센과 같은 초강력 태풍입니다. 다만 흰남노가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얼마나 정체할 것인지, 정체하면서 얼마나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중국 동단이나 대만 해협, 규슈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교사가 손목시계까지 풀고 학생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이 장면. 중년 이상이시라면 이런 상황 그리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는 일부 교사들이 좀 과다 싶은 체벌을 가해도 맞을 만한 짓을 했으려니 하며 넘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즘 그랬다간 당장 소송감이죠. 학생 체벌이 금지된 2010년을 기점으로 학생 인권은 강화됐습니다. 반면 교권은 어처구니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젠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더 흔해졌다고 할 정도니까요. 좀이라 좀. 아프겠다. 7년 전 이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수업 시간 중 남학생 서너 명이 교사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그만하라는 교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은 888건이나 됩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등교 일수가 줄며 감소했던 교권 침해는 지난해 대면 수업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2,270건에 달했죠. 얼마 전엔 한 중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퍼졌죠. 교사는 그냥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제재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학생의 인권 보장만 있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훈육할 권리를 보장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 목적의 체벌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도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막 가고, 관리자들은 무능하다 하고, 동료는 무관심하고, 가족은 정년을 채우라 하네. 9년 전 교사들의 애환과 자긍심 찾기 수기를 공모했을 때 어느 교사가 올린 사면 초과란 제목의 글입니다. 상황은 지금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학생이 교단 위에 누워 있다니 였습니다. 살인적 물가에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소비도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소비는 5개월 연속 감소, 1995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4만 9,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6%가 감소했고 수도권은 더 많이, 그러니까 56%나 뚝 떨어졌습니다. 먼저 치솟은 물가에 지갑을 닫고 그나마 싼 식당과 물건만 찾아다니고 있는 소비 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큼지막한 냄비에서 우거지가 들어간 해장국이 펄펄 끓여집니다. 이 해장국과 밥 한 공기를 2,500원에 판매하다 보니 점심시간에 식당 내부가 꽉 찼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그런데 2,500원이면 뭐 노인들이 와서 잡수기가 편하지. 최근에는 노인뿐 아니라 지갑이 가벼워진 직장인과 젊은이들도 찾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반값 치킨과 할인 피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긴 줄이 만들어지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대순대로 싼데 분식 가게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돼요. 이전에는 뭐 정말 아이들 자식들 데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근데 경제가 안 따라주니까네. 소비뿐 아니라 생산과 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고환율에 따라 교역 요건 지표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 심화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복화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MBN 특별기획 재난 그 후의 기록과 삶 마지막 순서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그 지역에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죠. 국고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 달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2005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죠. 일본은 재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사업재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0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는 순식간에 서울 도심을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상가나 가게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고 정부는 곧바로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돼도 이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복구비 등을 모두 합해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쓰려고 한꺼번에 구입을 해놓은 건데 이걸 뭐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버렸으니까 암담하죠. 암담. 성남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준 씨는 피해액을 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퍼붓듯 쏟아지는 비에 손 쓸 틈도 없이 공장에 쌓여있던 의류들과 생산 설비가 모두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의 복구비와 1.9%의 저금리로 3년간 피해 복구비를 빌려주는 긴급융자뿐입니다. 자연재해인데 뭐 천재지변인데 응? 뭐 어쩔 수 있냐 뭐 그런 식이지.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돈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지. 피해 복구 금액에 상한 규정이 없는 공공시설과는 달리 이재민 피해 보상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시설 전부가 침수돼 수십억의 피해를 입어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두 개인 빚을 내서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재난 복구가 이재민들의 책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례와 비교해봤습니다. 2020년 65명이 사망한 구마모토현 폭우로 우리의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격심재해 지역으로 지정된 히토요시시의 료칸입니다. 당시 홍수로 4대에 걸쳐 100년 넘게 운영해온 2층짜리 건물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2020년 폭우로 완전히 침수됐던 료칸의 재건 현장인데요. 사업장의 피해 수준에 따라 최대 50억 원의 재건지원금을 지급해서 이재민들의 생계복구를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돈인 만큼 대행업체와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피해 증빙 과정을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全部助かります。お店の中の機械とかいろんなものも建物から何からなのでもうそういうのがないと何もできないし。 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금 상한 5천만 원은 2005년 처음 설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은 17년 전 정한 지원금 상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과 냉전을 끝내고 동구권 민주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수교를 한 인물이죠. 러시아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숨졌을 때 러시아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프다고 한 애처가로도 유명합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냉전을 종식시킨 주역이자 소련 붕괴의 상징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1931년 러시아 남부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54살이던 1985년에 공산당 서기장에 올랐습니다. 집권 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밀어붙여 개혁과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И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2차 대전 후 군비 경쟁을 하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989년 11월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선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고 미국의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만나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990년 9월에는 소련 정상으론 처음으로 우리나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만나 한소 수교가 성사됐습니다. 같은 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난 속에 군부 쿠데타로 전국 혼란을 겪었고 보리스 엘친 등의 주도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국 연합이 탄생하면서 1991년 12월에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세계적으론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동유럽을 넘긴 배신자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에 댄스 열풍이 불고 있죠. 그 춤바람을 몰고 온 수원FC의 이승우가 앞으로 더 많은 골 그리고 더 다양한 춤을 선보이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맹활약 중인 이승우의 월드컵에 대한 생각은 어떨지 최영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플레이만큼 흥겨운 세리머니로 K리그에 춤바람을 몰고 온 이승우. 독특한 춤사위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쳤지만 이승우는 원조가 최고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의정부고 학생이 가장 그래도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11골을 넣으며 목표였던 공격 포인트 10개를 가뿐하게 넘긴 이승우는 이제 20개를 바라보며 또 다른 세리머니를 예고했습니다. 뭐 많이 넣으면 됐어요. 많이 추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추고 싶어요. 20개 공격 포인트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고 또 팀도 코리안 메시로 불렸던 10대 때의 폭발적인 모습을 되찾으며 자연스럽게 대표팀 합류와 카타르 월드컵 출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4년 전 뛰었던 월드컵을 떠올리면 욕심도 나지만 경기장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게 먼저라며 벤투 감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로 해왔던 곳이고 또 한 번 나가봤기 때문에 어떠한 무대인지 더 잘 알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싶어요. K리그에서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다는 이승우. 부활의 날개를 펴게 한 수원FC와 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한 채 현재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금요일 이후면 북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 태풍의 앞자리에서 강한 수증기가 밀려들면서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제주에는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권 해안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은 30도, 대전 28도가 예상되고요. 다만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부산이 26도, 울산 25도에 그치겠고요.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으로는 높은 물결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이 27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직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많은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